그 더러운 손 안 치우지. 귀를 찢는 일렉트로닉 비트, 현란한 레이저 조명이 정신없이 허공을 가르는 강남의 클럽 오닉스.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하선우 중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음악 소리에 묻힐 법도 한작은 은조림이었지만 뱀처럼 또아리를 튼 세 남자의 귓가에는 천둥처럼 날아와 박혔다. 땀과 향수, 알코올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선우는 몸을 흔들고 있었다. 군복을 벗어 던지고 몸에 딱 붙는 블랙 미니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어둠 속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흑표범처럼 유연하고 아름다웠다. 길게 뻗은 팔다리 리듬에 맞춰 가볍게 흔들리는 허리, 찰랑이는 긴 생머리는 군사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하선우 중사가 아니었다. 그저 음악과 자유를 사랑하는 27 선우일 뿐이었다. 고된 훈련과 숨막히는 규율 속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휴가. 동기들은 가족을 만나거나 조용히 휴식을 취했지만 선우는 언제나 이곳 가장 시끄럽고 화려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강렬한 비트에 몸을 맡기고 아무 생각 없이 춤을 추는 순간만이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피냄새 나는 훈련의 기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다. 오늘도 그랬다. 스테이지 중앙에서 모든 걸 잊고 리듬에 취해갈 때쯤 그녀의 예리한 시선이 한쪽 구석의 VIP 테이블에 고정되었다. 딱 봐도 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남자 셋이 한 여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번들거리는 명품, 과시적인 문신, 상대를 아래로 훑는 저열한 시선. 전형적인 강남의 양아치들이었다. 그들의 표적은 이제 막 성인이 된 듯 앳돼 보이는 여자였다. 어색하게 술잔을 들고 있는 여자의 눈에는 불안함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선우는 잠시 음악에 몸을 맡기는 척하며 그들을 주시했다. 역시 나였다. 남자 중 하나가 여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이 다른 하나가 여자의 칵테일에 작은 가루를 능숙하게 털어넣었다. 너무나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훈련된 선우의 동체 시력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저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망가뜨렸을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선우는 그들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약이 든 칵테일을 마신 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흐느적거리기 시작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헤헤 웃는 여자를 보며 남자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교환했다. 우리 애가 좀 취했네.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 한 놈이 여자의 어깨를 노골적으로 감싸 안으며 일으켜 세웠다. 비틀거리는 여자를 부축하는 척 거의 끌고 가다시피 클럽 후문으로 향했다. 비상구 표시 등의 녹색 불빛이 그들의 추악한 실루엣을 비췄다. 선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신고해야 하나? 112를 누르는 순간 내 신분도 노출된다. 현역 군인 휴가 중 클럽 출입 및 민간인 폭행 사건 연루.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최소 정직, 최대 불명예 전역까지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난 10년간 오직 조국을 위해 바친 청춘이 이 하룻밤의 일탈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비틀거리며 끌려가는 여자의 공허한 눈동자가 선우의 발목을 붙잡았다. 저 눈을 외면한다면 나는 평생 군복을 입고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군인이 어떻게 나라를 지킨단 말인가. 결심은 짧고 굵었다. 선우는 마시던 술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미끄러지듯 인파를 빠져나왔다. 하이힐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그들의 뒤를 밟았다. 클럽 후문은 논현동 먹자 골목의 지저분한 뒷골목과 이어져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담배 연기가 역하게 코를 찔렀다.
남자들은 여자를 어두운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이쁘네. 오빠들이랑 재밌게 놀자, 응? 여자의 옷에 손을 대려는 순간 선우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 더러운 손 안 치우지.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우에게 향했다. 처음엔 경계, 그리고 곧이어 무시와 조롱으로 바뀌었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은 가녀린 여자 하나. 그들에겐 그저 귀찮은 방해꾼일 뿐이었다. 뭐야, 이 X는? 일행이었어?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침을 뱉으며 선우에게 다가왔다. 아니면 너도 끼고 싶어? 오빠들이 잘해줄게. 선우는 대답 대신 싸늘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이 움직였다. 남자가 손을 뻗어오는 찰나 선우는 몸을 낮춰 그의 팔을 잡아챘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팔을 꺾어 어깨 관절을 비틀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크악! 나머지 두 명이 당황해서 멈칫하는 사이 선우의 하이힐 앞굽이 다른 한 놈의 정강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뼈가 부서지는 감각이 발끝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남은 놈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자 선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명치를 팔꿈치로 찍어버렸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숨을 토해내며 그대로 무너졌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0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세 남자를 내려다보는 선우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살상 기술을 오직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배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기술이 이런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데 쓰인다는 사실에 일말의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들었지? 다시는 그 더러운 손 함부로 놀리지 마. 다음번엔 손가락이 아니라 내 놈들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테니까. 선우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자를 부축해 일으켰다. 여자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가장 최근 통화 목록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자가 많이 취해서 데리러 와야 할 것 같다고 클럽 근처 큰 길가에 있을 거라고 간략하게 설명한 뒤 전화를 끊었다. 여자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고 택시에 태워보낸 후에야 선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람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선우는 다시 클럽의 소음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더 이상 음악은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자신의 차가운 분노, 뼈가 부서지던 역겨운 감촉만이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휴가는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부대로 복귀한 하선우는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연병장을 쉬지 않고 1시간씩 달렸고 사격 훈련에서는 모든 탄환을 관역 중앙에 명중시켰으면 대테러 진압 훈련에서는 그 어떤 가상의 테러리스트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동료들은 그녀의 도끼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다. 클럽의 네온사인, 약에 취해 풀린 여자의 눈동자, 뼈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쓰레기들을 향한 자신의 서늘한 살해.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민간인을 상대로, 그것도 군인 신분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죄책감과 만약 그들이 신고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찔한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미세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오랜 파트너인 이준영 상사였다. 저격수이자 침투 전문가인 그는 사람의 감정을 읽는 데에도 도 같은 인물이었다. 하중사, 무슨 일 있나? 참호 격투 훈련이 끝난 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을 고르는 선우에게 준영이 물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선우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수통에 물을 들이켰다. 그래. 요즘 너 꼭 화약고 같아서 말이야. 건드리면 터질 것 같다고.
휴가 때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냐? 별일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좀 쑤셔서 훈련에 더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선우는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려는 듯 자리를 떴다. 준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이전에는 없던 날카로운 경계심이 배어 있었다. 한 달의 시간이 지옥처럼 흘렀다. 선우는 그날의 기억을 훈련으로 덮어버리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다시 휴가 명령이 떨어졌다. 지휘관은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라며 휴식을 권했다. 선우는 갈등했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좁은 군 숙소에 틀어박혀 악몽과 씨름할 자신도 없었다. 결국 악마를 피하기 위해 악마의 소굴로 다시 들어가는 심정으로 그녀는 또다시 강남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번에는 정말 춤만 추고 조용히 돌아오리라.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클럽 오닉스는 여전히 수많은 욕망으로 들끓고 있었다. 선우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바 테이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칵테일만 홀짝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익숙한 얼굴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한 달 전 그녀에게 처참하게 당했던 그 양아치들이었다. 한 놈은 아직도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다른 놈은 다리를 살짝 절었다. 그리고 그들의 옆에는 한 달 전 그놈, 백상기라 불리던 자가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선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 개자식들 전혀 배운 게 없었다. 오히려 더 대담해진 듯 보란 듯이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역시나 그들은 순진해 보이는 한 여대생 무리에게 접근했다. 화려한 언변과 비싼 술로 경계심을 무너뜨린 뒤 지난번과 똑같은 수법으로 여자의 술에 약을 탔다. 모든 과정이 한 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물 흐르듯 진행되었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또다시 내가 경고했을 텐데. 이번에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다.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사냥이었다. 여자가 비틀거리기 시작하자 백상기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여자를 부축해 후문으로 향했다. 선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번과 같은 뒷골목. 하지만 이번에는 선우의 눈빛에 망설임 따윈 없었다. 오직 냉정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또 너냐? 자신들을 따라온 선우를 발견한 백상기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지난번의 치욕을 갚을 기회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이 미친 엑스의 겁도 없이. 오늘은 내년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깁스를 한 놈과 다리를 저는 놈까지 합세해 선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한 달 동안 선우가 어떤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는지를. 그녀의 기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움직임은 더욱 치명적으로 변해 있었다. 선우는 정면으로 달려드는 백상기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대로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몸을 지렛대 삼아 공중으로 뛰어올라 뒤따라오던 두 놈의 얼굴을 양발로 가격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현란한 움직임의 놈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나가떨어졌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백상기의 턱을 선우의 손날이 정확하게 가격했다. 백상기는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내가 경고 했을 텐데. 한 단어 한 단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으며 선우는 쓰러진 놈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다리를 절던 놈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골목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른 놈들도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그 뒤를 따랐다. 치욕과 공포에 질린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선우는 약에 취한 여자를 챙기려 몸을 돌리다 바닥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백상기가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순간 선우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생각이 스쳤다. 이건 그냥 돌려줄 물건이 아니다. 이것이 이 쓰레기들의 정체를 밝힐 유일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을 주워 자신의 작은 클러치 백에 넣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여자를 안전하게 택시에 태워보낸 뒤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증거물을 절취한 것이다. 하지만 선우는 알 수 있었다. 이 스마트폰 안에는 어둡고 추악한 진실이 잠들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예상이 맞다면 이것은 단순한 양아치들의 비행이 아닐 터였다. 휴가 복귀 전날 밤 선우는 서울 외곽에 잡아둔 작은 오피스텔에서 백상기의 스마트폰과 마주 앉았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방 안에는 오직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과 선우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스마트폰은 최신형 모델답게 복잡한 패턴과 지문 인식으로 잠겨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포기했겠지만 선우는 특임대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훈련받은 상태였다. 물론 전문 장비 없이는 한계가 있었지만 허술한 인간이 가장 큰 보안의 허점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SNS와 포털 사이트에서 백상기라는 이름과 클럽 오닉스를 조합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허세 가득한 SNS 계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수많은 여자들과의 파티 사진, 명품 시계와 외제차를 자랑하는 게시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들. 그의 생일, 아끼는 차의 번호판, 기념일로 추정되는 날짜들. 선우는 그 숫자들을 조합해 수십 개의 패턴을 만들어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딸깍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그의 비밀번호는 어이없게도 자신의 생일과 외제차 번호판 뒷자리를 조합한 단순한 숫자였다. 선우는 심호흡을 하고 갤러리 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갤러리는 지옥의 축소판이었다. 수백, 아니 수천 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사진과 영상들이 날짜별로 정리된 폴더 안에 담겨 있었다. 클럽에서 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들의 사진. 호텔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여성들의 나체 사진.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저지른 끔찍한 성폭행 영상들이었다. 피해 여성들의 얼굴은 고통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가해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백상기뿐만 아니라 그날 함께 있던 놈들과 처음 보는 얼굴들도 다수 등장했다. 새끼들. 선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나왔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몰카나 성범죄가 아니었다. 너무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해 여성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 수십 명,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랐다. 대부분이 클럽 오닉스나 그 주변에서 찍힌 것으로 보였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앱을 열었다. 블랙 로터스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이 눈에 띄었다. 대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마 실장 오늘 물건 괜찮았냐? 백상기 처리 깔끔하게 해. 백상기 네 실장님. 지금 교육 들어갔습니다. 며칠 구르면 알아서 기계 될 겁니다. 김대리 이번에 새로 온 애 반항이 좀 심하던데. 약 용량 좀 늘려야겠어. 마 실장 알아서들 해. 단 영상은 잊지 말고 꼭 확보해놔. 그게 우리 보험이니까. 물건, 교육, 약, 보험. 그들이 사용하는 은어는 이 범죄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그리고 사업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했고 약물과 폭행으로 길들여 교육시켰으며 불법 촬영물을 보험으로 삼아 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었다.
대화 속에서 마 실장이라 불리는 자가 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총책임자로 보였다. 선우는 통화 목록과 주소록을 샅샅이 뒤졌다. 마 실장의 본명은 마테오. 그는 클럽 오닉스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실질적인 주인이었다. 백상기를 포함한 조직원들은 그의 휘하에서 영업이라는 명목하에 여성들을 물색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네 양아치가 아니었다. 강남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거대한 성범죄 카르텔, 블랙 로터스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주소록에 서초서 김 팀장, 강남구청 박 과장 등 경찰과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연락처가 관리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들의 비호 아래 범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선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그녀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내부 조력자가 있다면 증거는 인멸되고 사건은 축소될 것이 뻔했다. 오히려 신변만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군용 보안 노트북으로 백업하기 시작했다. 사진, 영상,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까지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았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이제 그녀 앞에는 두 가지 길만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모른 척 덮어버리고 군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낼 것인가? 노트북 화면에는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공포와 절망에 빠진 그들의 눈동자가 선우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왔다. 구해달라고, 이 지옥을 끝내달라고. 선우는 결심했다. 이 쓰레기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겠다. 법이 그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은밀하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들. 선우는 백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의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했다. 그리고 유심칩을 뽑아 변기에 흘려보냈다. 이제 그들에게는 증거가 없고 오직 자신만이 모든 진실을 쥐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부대로 복귀한 선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소속 부대 지휘관인 김진혁 소령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블랙 로터스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하게 뛰고 있었다. 이제 전쟁의 시작이었다. 김진혁 소령의 집무실은 이른 새벽에 푸른 빛이 스며들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군사작전 지도와 서류들이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부대 신조가 묵직하게 걸려 있었다. 김 소령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임대 707부대를 이끄는 지휘관답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하선우 중사를 맞았다. 들어와. 밤샘 작전 회의라도 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매처럼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그는 말없이 선우가 내민 USB를 받아 자신의 군용 노트북에 꽂았다. 설명해봐. 이게 뭔가? 휴가 중 강남 클럽 오닉스에서 벌어진 민간인 대상 약물 성범죄 조직의 증거 자료입니다. 단순 범죄가 아닌 체계적인 인신매매 및 성착취 카르텔로 보입니다. 선우는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두 번의 사건과 스마트폰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막힘없이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들끓는 용암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소령은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에 참혹한 사진들과 영상, 그리고 블랙 로터스 대화방의 내용을 묵묵히 확인했다. 집무실 안에는 선우의 보고와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보고가 끝났을 때 김소령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깊은 고뇌에 빠진 모습이었다. 선우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신의 군 생활, 어쩌면 인생 전체가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하중사. 한참 만에 입을 연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네가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 군인의 신분으로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증거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으며 상부의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이 USB 안의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자네의 행동은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될 중징계 사안이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 왜지? 자네답지 않아. 자네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규율을 목숨처럼 여기는 군인이었어. 선우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진심을 꺼내놓았다. 저는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제가 군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해도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선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다만 저 영상 속의 피해자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그 순간 김소령에 가면 갔던 얼굴에 희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감았던 눈을 뜨고 선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지휘관의 그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가서 대기해. 선우가 경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서자 김소령은 다시 USB를 열었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보안 회선을 통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라. 사냥을 시작해야겠다. 몇 시간 후 707부대 내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작전 회의실에 5명의 그림자가 모여들었다. 오직 김진혁 소령과 그가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최정예 대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통신 및 정보전 전문가인 박시현 상사였다. 부드러운 인상과 달리 그는 키보드 하나로 적의 통신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고스트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소령님, 하 중사가 가져온 데이터는 모두 분석 완료했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3중으로 백업해 두었고 추적이 불가능한 별도의 서버에 보관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와 사채 시장, 그리고 일부 부패한 공권력까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이권 카르텔입니다. 블랙 로터스라는 이름은 자신들이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검은 연꽃이라는 의미로 지은 것 같습니다. 역겨운 놈들입니다. 박 상사의 브리핑에 이어 저격수이자 침투 전문가인 이준영 상사가 나섰다. 그는 하선우의 오랜 파트너이자 그녀의 미세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던 인물이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선우를 한번 쳐다보고는 입을 열었다. 총책인 마테오, 일명 마 실장은 전직 조폭 출신으로 돈 세탁과 사업 수완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악마나 다름없습니다. 행동대장 격인 백상기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직접 물건을 물색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소 10명 이상의 조직원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뒤를 봐주는 윗선입니다. 서초경찰서의 김 팀장이라는 자와 강남구청의 박 과장이라는 자가 지속적으로 마테오와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리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준영의 설명이 끝나자
폭파 및 특수장비 전문가인 최강민 원사가 육중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별명은 불도저.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 어떤 장애물도 파괴해버리는 그의 성격과 임무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별명이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원하십니까? 저 쓰레기들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겁니까? 최 원사의 거친 질문에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모두의 시선이 김진혁 소령에게 향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작전지도 앞으로 걸어갔다. 이번 작전은 군의 공식적인 작전이 아니다. 이것은 작전이 아닌 청소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어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지 않는 악을 심판한다. 그 어떤 지원도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만약 발각된다면 우리는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가 범죄자로 낙인 찍힐 것이다. 그래도 하겠나? 김소령의 질문에 누구 하나 망설이는 사람이 없었다. 제 여동생이 저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겠습니다. 박시현 상사. 하 중사가 혼자서 저 어둠 속에 뛰어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준영 상사. 이런 개 같은 놈들 청소하라고 국가가 우리에게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최강민 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하선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제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김진혁 소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작전 개요를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좋다. 지금부터 오퍼레이션 블랙 로터스를 개시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하다. 마테오를 포함한 조직원 전원을 검거하고 그들의 범죄 증거를 확보하여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과 결탁한 부패 공무원들의 비리까지 모두 파헤쳐 언론에 공개한다. 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독버섯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다. 그는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각자의 임무를 부여했다. 팀 고스트 박시현 상사는 적들의 통신망을 24시간 감청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 또한 언론의 정보를 흘릴 루트를 확보해라. 팀 섀도우이 준영 상사와 팀 나이트 하선우 중사는 2인 1조로 움직이며 마테오와 백상기를 밀착 감시한다. 그들의 아지트와 활동 반경, 접선 인물들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팀 불도저 최강민 원사는 진압 장비와 특수 장비를 준비하고 아지트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여 최적의 진입로를 확보한다. 나는 전체 작전을 지휘하며 외부의 압력을 막는 방패 역할을 맡겠다. 충성! 4명의 대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군인이 아니었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 스스로 그림자가 되어 악을 처단하기로 맹세한 심판자들이었다. 김진혁 소령은 마지막으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하 중사, 이번 일의 시작은 자네의 돌발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됐다. 절대 혼자서 무리하지 마라. 우리는 팀이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선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장 든든한 동지들이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다. 지옥의 문을 열었지만 그 문을 닫을 힘 또한 얻게 된 것이다. 강남의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의 전쟁이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오퍼레이션 블랙 로터스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밤.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과 취객들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클럽 오닉스의 입구에서는 값비싼 외제차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태우고 내렸다. 그 현란한 풍경을 조금 떨어진 건물의 옥상에서 2개의 그림자가 망원경으로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타겟 확인. 마테오 11시 방향 검은색 세단에서 하차. 백상기가 마중 나왔다.
이준영 상사의 나직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의 눈은 야간 투시경이 장착된 저격용 스코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옆에서 하선우 중사는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한 컷도 놓치지 않고 촬영하고 있었다. 둘이 VIP 룸으로 들어간다. 오늘은 뭔가 중요한 접선이 있는 것 같군. 팀 고스트 들리나? 내부 감청 준비해라. 선우의 말에 부대 내 통제실에 있던 박시현 상사가 즉시 응답했다. 수신 양호. 며칠 전 오닉스 와이파이망에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내부 CCTV와 음성 데이터에 접근한다. 1분만 줘. 박 상사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키보드 위를 오갔다. 곧이어 그의 모니터에 클럽 내부 VIP 룸의 영상이 떠올랐다.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를 듣기에는 충분했다. 마테오, 이번 상품은 어때? 길들이는데 시간 좀 걸렸을 텐데. 백상기, 하하 실장님. 걱정 마십시오. 처음엔 좀 앙칼지더니 며칠 교육시키니까 아주 순한 양이 됐습니다. 오늘 밤 VVIP 손님께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마테오 좋아. 실수 없이 처리해. 요즘 들어 자꾸 뒤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말이야. 상품 교육.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역겨웠다. 선우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저 악마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때 VIP 룸으로 새로운 인물이 들어섰다. 배가 나온 중년의 남성. 낯이 익었다. 박 상사가 즉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신원 확인. 현직 국회의원 정만호. 평소 깨끗한 이미지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런 더러운 거래에 연루되어 있을 줄이야. 박 상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나왔다. 정만호 의원은 마테오가 건네는 서류 봉투를 받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백상기가 데려온 약에 취해 흐느적거리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룸 안쪽의 침실로 사라졌다. 젠장. 이준영 상사가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당장이라도 뛰어내려가 저놈의 머리통에 총알을 박아넣고 싶은 심정이었다. 진정해, 준영. 아직 때가 아니야. 저놈들은 오늘 밤 저 여자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선우가 그의 어깨를 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눈동자는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선우와 준영은 신분을 위장하고 직접 오닉스 내부에 잠입하기로 결정했다. 더 깊숙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준영은 돈 많은 졸부 행세를 하며 VIP 테이블을 잡았고 선우는 그의 파트너인 척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동행했다. 두 분 처음 뵙는 얼굴인데 강남 물 좀 아시나 봐요? 백상기가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접근해 왔다. 그는 선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다. 선우는 속에서 치미는 역겨움을 감추고 새침한 표정으로 그를 무시했다. 우리 노는데 방해하지 말고 꺼져줄래? 준영이 지갑에서 두꺼운 돈다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며 거만하게 말했다. 돈 냄새를 맡은 백상기의 눈이 반짝였다. 에이 형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좋은 물건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님 같은 VVIP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물건? 무슨 물건? 일단 따라와 보시죠.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백상기는 의기양양하게 그들을 클럽 지하로 안내했다. 일반 손님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철저히 통제된 구역이었다. 복도를 지나자 무거운 철문이 나타났고 그 안에서는 희미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교육시키는 아지트, 지옥의 입구였다. 여기가 저희 쇼룸입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백상기가 문을 여는 순간 선우와 준영은 숨을 멈췄다.
어둡고 축축한 방 안 여러 개의 작은 철창 안에 대여섯 명의 여자들이 갇혀 있었다. 모두 약에 취했거나 폭행당한 듯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혼이 파괴된 인형들의 모습이었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눈앞의 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백상기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작전을 위해 참아야 했다. 에이, 이게 다 뭐야? 준영이 일부러 놀란 척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하 형님, 뭘 이런 걸 가지고. 다들 오고 싶어서 온 애들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형님이 그냥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백상기가 철창 하나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유난히 어리고 겁에 질린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저 아이는 어때요? 오늘 막 들어온 신상인데 아주 싱싱합니다. 그 순간 선우의 눈이 백상기의 허리춤에 찬 열쇠 꾸러미에 고정되었다. 저것만 있으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긴 너무 역해서 말이야. 선우는 일부러 인상을 쓰며 말했다. 백상기는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셨다. 아예. 복도 끝에 있습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좋은 건 금방 나가니까. 선우는 복도로 나와 주변을 살폈다. CCTV는 두 군데. 감시원은 없었다. 그녀는 준영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30초. 시선을 끌어줘. 준영은 즉시 의미를 알아차리고 백상기에게 말을 걸었다. 야, 근데 너 저번에 나한테 개기던 놈이랑 닮은 것 같은데? 네. 형님 무슨. 준영이 시비를 거는 사이 선우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고양이 같은 걸음으로 백상기의 등 뒤로 접근해 그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낚아챘다. 0.5초도 걸리지 않은 신기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근처의 비품실로 몸을 숨겨 미리 준비해온 점토에 열쇠 모양을 그대로 찍어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백상기의 허리춤에 열쇠를 돌려놓았다. 이 모든 것이 30초 안에 이루어졌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 준영은 백상기의 주머니에 돈을 쑤셔 넣으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백상기는 해벌쭉하며 돈을 챙겼다.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천천히 구경하십시오. 선우와 준영은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아지트를 빠져나왔다. 클럽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지옥의 비명처럼 들렸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선우는 숨겨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개자식들.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준영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의 얼굴도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날 밤 팀 불도저 최강민 원사는 선우가 본떠온 열쇠 모양을 토대로 똑같은 복제 열쇠를 만들어냈다. 이제 지옥의 문을 열 준비는 끝났다. 며칠간의 추가적인 감시와 정보 수집을 통해 팀은 블랙 로터스의 전체적인 구조와 핵심 인물들의 동선 그리고 부패 공무원들과의 접선 장소까지 모두 파악했다. 그들은 클럽 지하뿐만 아니라 청담동의 한 고급 오피스텔을 별도의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납치한 여성들 중 일부는 해외로 팔아넘기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김진혁 소령의 목소리가 작전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내일 밤 마테오와 정만호 의원이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해외 밀항 조직과 만날 예정이다. 그 현장을 덮친다. 동시에 팀 섀도우와 나이트는 클럽 지하 아지트로 진입하여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백상기를 포함한 잔당들을 제압한다. 팀 고스트는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을 약속된 언론사로 전송한다. 단 한 놈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작전명 클린 스윕.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일소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었다. 대원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것은 그들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인생 모든 것을 건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정의로운 싸움이 될 것이었다. D-데이. 작전 개시를 몇 시간 앞둔 707부대의 비밀 훈련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선우는 어둠 속에서 홀로 목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휙휙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군더더기도 없었다. 오직 목표를 향한 냉철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의 감시 활동을 통해 마주했던 피해자들의 공허한 눈동자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눈동자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속삭였다. 복수해줘, 끝내줘. 오늘 밤 그 목소리들의 답을 해야 했다. 선우는 목검을 고쳐 잡고 가상의 적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허공을 가른 목검이 멈춘 곳은 정확히 인간의 급소였다. 준비는 다 됐나 보군. 어둠 속에서 이준영 상사가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K7 소음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선배님이야말로. 오늘 저격할 일은 없을 텐데 웬일로 그 총을 다 드셨습니까? 선우가 땀을 닦으며 물었다. 오늘은 저격수가 아니라 내 뒤를 지키는 어모조다. 혹시라도 내가 너무 앞서 나가면 내가 뒤에서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준영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선우를 향한 깊은 신뢰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선우의 아픔과 분노를 잘 알고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은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오직 임무 완수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우리는 괴물을 잡는 사냥꾼이지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선을 함께 넘어온 파트너만이 나눌 수 있는 무언의 교감이었다. 같은 시각 최종 작전 브리핑이 진행 중인 회의실. 김진혁 소령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스크린에는 청담동 오피스텔과 클럽 오닉스의 3D 설계도가 떠 있었다. 최종 계획을 브리핑한다. 작전 개시 시각은 23시 정각. 목표는 둘로 나뉜다. 알파팀과 브라보팀. 김소령의 포인터가 청담동 오피스텔을 가리켰다. 알파팀은 내가 직접 지휘한다. 팀원은 최강민 원사와 저격 지원조. 목표는 마테오와 정만호 의원 그리고 해외 밀항 조직의 현장 검거다. 오피스텔은 총 3개의 출입구가 있고 내부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 최 원사는 정문 돌파, 저격조는 후방 및 창문을 감지한다. 나는 중앙 계단을 통해 진입하여 타겟을 직접 제압한다. 저항 시에는 즉각 사살도 불사한다. 단 정만호 의원은 반드시 생포해야 한다. 그놈의 입을 통해 더 윗선을 밝혀내야 하니까. 이어 그의 포인터가 클럽 오닉스의 지하 아지트로 옮겨갔다. 브라보팀은 이준영 상사가 지휘한다. 팀원은 하선우 중사. 목표는 피해자 구출 및 백상기를 포함한 조직원 제압이다. 며칠 전 복제해둔 열쇠로 지하 철문을 개방하고 소음 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입한다. 내부에는 최소 5명 이상의 조직원이 상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 중사는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 상사는 조직원 제압을 맡는다. 두 사람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제실의 박시현 상사를 화면으로 연결했다. 팀 고스트. 알파팀과 브라보팀이 동시에 타겟 지점에 진입하는 순간 목표 지역의 모든 통신을 마비시켜라. 그들의 외부 연락을 완벽히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내가 신호를 보내겠다. 그 즉시 우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예 구현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주요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SNS에 동시다발적으로 유포한다. 되돌릴 수 없도록 세상이 이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만들어라. 명심하겠습니다. 지옥의 문을 열 준비는 끝났습니다.
박 상사의 비장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번 작전은 속전속결이 생명이다. 단 10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10분이 지나면 경찰이 출동할 거고 우리는 그 전에 유령처럼 사라져야 한다. 질문 있나?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모든 계획은 완벽했고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좋다. 그럼 각자 장비 점검하고 위치로 이동하라. 이것은 국가의 명령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의지로 행하는 정의다. 모두 살아서 복귀하길 바란다. 이상. 브리핑이 끝나고 대원들은 각자의 임무를 위해 흩어졌다. 최강민 원사는 각종 폭약과 최첨단 진입 장비를 챙겼고 박시현 상사는 거대한 서버 앞에서 마지막 코드를 점검했다. 하선우와 이준영은 검은색 작전복으로 갈아입고 얼굴에는 위장 크림을 발랐다. 그들의 허리에는 소음 권총이, 손에는 K7 소음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더 이상 클럽에서 춤을 추던 선우와 그녀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악을 심판하는 팀 나이트와 팀 섀도우였다. 작전 차량에 오르기 전 준영이 선우에게 작은 초콜릿 바를 건넸다. 먹어도 오늘 밤 에너지 소모가 많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선우는 말없이 초콜릿을 받아 입에 넣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지자 신기하게도 요동치던 심장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다. 차량은 소리 없이 부대를 빠져나와 강남의 심장부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추악한 진실들이 숨겨져 있을까. 오늘 밤 그들은 그 진실의 일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것이다.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무전기에서는 작전 개시 시각을 알리는 김진혁 소령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5분 전, 3분 전, 1분 전. 선우는 탄창을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풀었다. 옆자리의 준영도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스코프를 점검했다. 알파, 브라보. 목표 지점 도착. 각자 위치로. 차량이 멈추고 그들은 한 쌍의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클럽 오닉스의 후문, 지옥으로 통하는 그 문 앞에서 선우는 복제한 열쇠를 꺼내 들었다. 작전 개시 10초 전. 9, 8, 7. 선우는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3, 2, 1. 지금부터 청소를 시작한다. 김소령의 명령과 함께 선우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어둡고 축축한 공기. 그리고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 폭풍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2300. 서울 강남. 도시의 심장이 가장 뜨겁게 박동하는 시간. 김진혁 소령의 마지막 명령이 고요한 무선 통신망을 통해 각 팀의 귓속으로 얼음 파편처럼 날아와 닿혔다. 지금부터 청소를 시작한다. 그 말은 신호탄이었다. 두 개의 전장, 하나의 목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그림자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브라보팀 클럽 오닉스 지하. 하선우의 손에서 돌아간 복제 열쇠는 소름 끼치도록 부드럽게 철문의 자물쇠를 열었다. 철컥. 육중한 문이 열리며 안쪽에 탁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곰팡이와 먼지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역한 냄새였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위층의 강렬한 비트가 이곳의 신음소리를 교묘하게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준영 상사가 먼저 소음기가 장착된 K7 기관단총을 가슴에 품은 채 고양이처럼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뒤를 따라 선우 역시 그림자처럼 발을 들였다. 내부는 예상보다 더 어두웠다. 복도 끝, 간이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모니터 화면의 푸른 빛이 전부였다. 그 불빛 아래 조직원 3명이 카드놀이를 하며 히히덕거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과 담배꽁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러운 농담과 여자들에 대한 품평으로 가득했다. 오늘 들어온 그 X 아직도 안 칼지냐? 백상기 형님이 직접 교육 들어갔으니 지금쯤이면 아마 질질 짜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있을걸. 선우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다. 백상기. 놈은 지금 안쪽에 있다. 피해자와 함께. 준영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다. 둘 하나. 그는 왼쪽, 선우는 오른쪽으로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의 발소리는 위층의 음악 소리에 완벽하게 묻혔다. 누구?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조직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영의 팔뚝이 그의 목을 비자로 감아 기도를 압박했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저항 한 번 못하고 쓰러졌다. 남은 두 명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선우가 테이블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녀의 군화가 한 놈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고 동시에 착지하며 몸을 회전시켜 다른 한 놈의 복부를 팔꿈치로 찍어 눌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두 개의 육신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5초 안에 끝났다. 준영은 쓰러진 놈들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며 속삭였다. 뒤는 내가 맡을 테니 어서 가.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안쪽으로 향했다.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철창들. 그 안에서 여자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지난번 쇼룸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영혼이 뽑혀나간 인형들처럼. 그때 가장 안쪽 방에서 여자의 비명과 함께 백상기의 더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내가 이러면 이럴수록 내 친구들한테 뿌릴 영상만 더 늘어나는 거야. 응? 선우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걷어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부서져 날아갔다. 방 안에는 반쯤 옷이 벗겨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린 여자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백상기가 있었다. 그는 부서진 문과 그 앞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 하선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너는 지난번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여자.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그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검은 작전복,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손에 들린 기관단총.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저승사자의 모습이었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선우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다. 이 미친 X이 진짜 죽고 싶어서. 백상기는 이성을 잃고 품에서 칼을 꺼내 달려들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선우의 모습이 사라졌다. 선우는 몸을 낮춰 그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했다. 그리고는 비어있는 그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백상기가 고통으로 몸을 숙이는 순간 선우의 손날이 그의 목덜미를 내리쳤다. 백상기는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선우는 쓰러진 백상기를 벌레 보듯 내려다본 뒤 떨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작전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복도에 있던 복제 열쇠로 모든 철창을 열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겁에 질려 쉽사리 나오지 못했다. 선우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준영은 백상기를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을 결박하고 입을 막았다. 5분 경과. 이제 나가야 해. 준영의 재촉에 선우는 여자들을 이끌고 지옥의 입구를 나섰다. 바깥에 신선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여자들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지난 며칠간의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해방의 외침이었다. 알파팀 청담동 오피스텔. 클럽 오닉스의 지하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청담동의 최고급 오피스텔 펜트하우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3, 2, 1. 브리치. 최강민 원사가 현관문에 부착한 소형 플라스틱 폭약 스위치를 눌렀다. 펑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견고한 문이 종이장처럼 뜯겨져 나갔다. 거의 동시에 김진혁 소령이 이끄는 공격조가 섬광탄을 집어던지며 내부로 진입했다. 번쩍.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섬광과 귀를 찢는 굉음이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터뜨리던 마테오와 정만호 의원, 그리고 미랑 조직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하기도 전에 시각과 청각을 상실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연기 속에서 나타난 검은 유령들. 김진혁 소령은 가장 먼저 총책인 마테오를 향해 움직였다. 마테오는 역시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파 아래 숨겨둔 권총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기도 전에 김소령의 군화가 그의 손목을 짓밟았다. 으악!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마테오가 비명을 질렀다. 김소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판은 끝났다, 마테오. 한편 최강민 원사는 뚱뚱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을 구르는 정만호 의원을 제압했다. 당신들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이거 놓지 못해. 정만호는 자신의 신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최 원사는 코웃음치며 그의 양손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조용히 해, 이 국민의 쓰레기야. 내 놈이 누군지 아주 잘 알지. 오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몸 아니신가. 미랑 조직원들은 이미 다른 대원들에게 완벽하게 제압된 상태였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추악한 거래 증거인 달러 뭉치와 위조 여권, 그리고 해외 인신매매 루트가 담긴 노트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소령은 마테오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놈들 뒤에 누가 있는지 불어. 지금 불면 목숨은 살려주지. 마테오는 침을 뱉으며 악에 바친 웃음을 터뜨렸다. 하! 너희들이 우릴 건드린 순간 너희도 끝이야.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죽게 될 거라고. 우린 그냥 꼬리일 뿐이니까. 김소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알파 브라보. 목표 확보 및 제압 완료. 사상자 없음.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통제실의 박시현 상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팀 고스트. 준비됐나? 준비 완료입니다, 소령님. 지옥의 문을 열어라. 그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멈추는 듯 했다. 박시현 상사의 손가락 끝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풍이 시작되었다. 부대 내 비밀 통제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빛이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김진혁 소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미리 준비해둔 프로그램의 마지막 실행키를 망설임 없이 눌렀다. 엔터. 그 작은 키 하나가 견고해 보였던 사회의 가장 추악한 부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방아쇠였다. 정의 구현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서버에서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가 대한민국 전역의 언론사, 방송국, 포털 사이트, 그리고 수천만 명의 개인 SNS 채널로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전송이 아니었다.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디지털 쓰나미였다. 2315.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24시간 뉴스를 송출하는 보도 전문 채널이었다. 심야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앵커의 인이어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속보입니다. 앵커님, 지금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엄청난 양의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대규모 성착취 영상입니다.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앵커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후 속보라는 붉은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충격적인 사진들이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2320.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미친 듯이 요동쳤다. 1. 블랙 로터스. 2. 정만호 의원. 3. 클럽 오닉스. 4. 강남 인신매매. 사람들은 잠을 잊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모든 이들이 블랙 로터스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깨끗한 정치인이라 믿었던 정만호의 두 얼굴이 어떠한지 검색하기 시작했다. 박시현이 유포한 자료에는 암호조차 걸려있지 않았다.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지옥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었다. 약에 취해 끌려가는 여성들의 CCTV 영상, 호텔 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의 증거 사진, 마테오와 백상기가 주고받은 추악한 대화 내용, 그리고 정만호 의원이 뇌물을 받고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고화질 영상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2330. SNS는 분노의 용광로가 되었다. 해시태그 블랙로터스 게이트, 해시태그 정만호 의원 직사 퇴하라, 해시태그 강남경찰서는 무엇을 했나 등의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수백만 개씩 생성되며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행동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블랙로터스 및 관련자 전원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지 10분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세이프하우스. 작전을 마친 707 대원들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마련된 안전가옥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TV 화면을 통해 자신들이 일으킨 거대한 파장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꼴 좋다 저 쓰레기 새끼들. 최강민 원사가 컵에 담긴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켜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련함이 가득했다. 이제 저놈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법의 심판 이전에 여론의 심판을 먼저 받게 될 겁니다. 박시현 상사가 노트북으로 실시간 반응을 체크하며 보고했다. 하선우는 구출된 피해자들이 머무는 옆방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의사와 심리 상담사가 도착해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가 시작한 싸움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불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것이 진정한 끝일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모두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김진혁 소령이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더 큰 전투를 앞둔 지휘관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마테오가 마지막에 한 말을 기억하나? 자신들은 그저 꼬리일 뿐이라고 했다. 이 정도 스캔들로 잘려나갈 꼴이었다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판을 키우지도 않았을 거다. 윗선을 말하는 겁니까? 이준영 상사가 물었다. 그래. 정만호 의원도 그 윗선과 연결된 중간 다리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비호하는 진짜 몸통이 어딘가에 숨어 있어. 그리고 그들은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다. 김소령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시현 상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소령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방금 전 경찰청과 검찰청의 내부 서버에 동시다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트래픽 폭주가 아닙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데이터? 서초경찰서의 김 팀장, 강남구청의 박 과장. 우리가 확보했던 부패 공무원들의 명단과 관련된 모든 서버 기록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부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적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증거 인멸을 넘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하고 있었다.
서울 모처 최고급 한정식집의 밀실. TV에서는 정만호 의원의 추악한 스캔들이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의 두 남자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 명은 현직 검사장, 다른 한 명은 재계 순위 10위권에 드는 대기업의 총수였다. 쯧쯧, 정 의원도 이제 끝이로군. 쓸모가 다했으니 버려야지. 대기업 총수가 혀를 차며 말했다. 마테오 그놈도 입을 열기 전에 처리해야겠습니다. 꼬리가 너무 길면 몸통까지 다치는 법이니까요. 검사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일 처리는 확실하게 하게. 이번 일을 벌인 놈들이 누군지 감은 잡히나? 아직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내부는 아닙니다. 군 쪽의 비선 조직이거나 아니면 해외 용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움직임이 너무나 프로페셔널합니다. 누구든 상관없어. 찾아내서 전부 지워버리게. 이번 일로 우리의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돼. 특히 해외 파트너들과의 신뢰가 깨지면 곤란해. 걱정 마십시오. 이미 최고의 청소팀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증거 증인,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자들까지 아주 깨끗하게 처리할 겁니다. 검사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핸드폰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타겟 리스트 확보 완료. 생존자 전원 및 배후 세력 제거 작전 개시. 지옥의 문은 열렸지만 그 안에는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다. 707 대원들이 마주한 것은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사회의 근간을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었다. 그리고 그 카르텔은 이제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유령들을 사냥하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세상이 블랙 로터스 게이트로 들끓던 다음 날 새벽.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정만호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으며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언뜻 보기에는 정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안전가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박시현 상사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밤새 적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는 보안망은 완벽했을 텐데. 최강민 원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저희 쪽이 뚫린 게 아닙니다. 경찰 쪽입니다. 어젯밤 우리가 피해자들을 인계한 병원의 내부 네트워크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며 넘어간 비공식 인적사항 자료가 통째로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경찰 내부에 확실한 쥐새끼가 있습니다. 김진혁 소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적들은 이제 증인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들의 목적은 명백해. 유일한 증인들을 모두 제거해서 마테오와 백상기가 입을 열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오게 만들려는 속셈이다. 혹은 그 전에 수감된 놈들까지 정리할 수도 있겠지. 그럼 지금 당장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선우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녀는 어젯밤 이후 잠시 안정을 찾았던 피해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이 다시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김소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보안 통신 장비에 비상신호가 들어왔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겨두었던 후배 대원에게서 온 구조 요청이었다. 코드 레드, 코드 레드. 신원 미상의 적들에게 기습당했다. 적어도 10명 이상 중화기로 무장. 극. 통신은 비명과 함께 끊어졌다. 젠장. 대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반사적으로 무기를 챙겨들었다. 알파팀은 나를 따라 즉시 지원 출발한다. 팀 고스트는 여기서 모든 통신을 지원하고 적들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 김소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선우와 이준영 역시 브라보 팀으로서 출동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승리감 따위는 없었다. 동료와 무고한 시민을 지켜야 한다는 처절한 사명감만이 불타고 있었다. 방탄 능력이 강화된 검은색 벤 차량 2대가 새벽의 어둠을 가르며 서울 시내를 질주했다.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던 곳은 경찰 병원과 연계된 외곽의 한적한 요양원이었다. 경찰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었다. 요양원에 가까워질수록 매캐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옥도였다. 요양원 건물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입구를 지키던 경찰차는 벌집이 된 채 불타고 있었다. 사방에는 탄피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경찰과 요양원 경비원들의 시신이 쓰러져 있었다. 에이, 개자식들이. 최강민 원사의 입에서 분노에 찬 신음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증인 제거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경고를 보내는 무자비한 학살이었다. 적들은 아직 내부에 있다. 2인 1조로 나뉘어 진입한다. 생존자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적들은 발견 즉시 사살하라. 김소령의 지휘 아래 707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건물로 진입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동료와 국민의 피에 분노한 심판자였다. 하선우와 이준영은 건물 서쪽 별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피해자들이 집중적으로 보호받고 있던 곳이었다. 복도에 들어서자 시야를 가리는 자욱한 연기와 섬광탄의 흔적이 그들을 맞았다. 바닥에는 검은 전투복을 입은 괴한 한 명이 쓰러져 있었다. 후배 대원이 마지막 힘을 다해 싸운 흔적이었다. 선우야, 조심해. 이놈들 보통 놈들이 아니야. 움직임이 우리와 비슷해. 이준영이 쓰러진 적의 장비를 살피며 말했다. 소음기가 장착된 최신형 소총, 야간 투시경, 군용 등급의 방탄복. 일반적인 용병이나 조폭이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었다. 그들은 707과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훈련을 받은 프로 중의 프로 청소팀이었다. 그때 복도 끝 병실에서 희미한 총성이 들렸다. 퍽퍽. 소음기 특유의 둔탁한 소리였다. 아직 생존자가 있다. 두 사람은 소리가 난 병실로 소리 없이 접근했다. 문틈으로 안을 살피자 괴한 2명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한 소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어젯밤 선우가 직접 구출해냈던 백상기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핵심 증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총상을 입고 쓰러진 후배 대원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마지막 1명 남았군. 깔끔하게 처리하고 철수한다. 괴한 중 하나가 소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순간 선우와 준영은 동시에 움직였다. 준영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괴한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선우는 창문을 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못! 괴한들이 당황하는 찰나 준영의 기관단총이 불을 뿜었다. 투투투. 짧은 점사 한 번에 괴한 하나의 몸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렸다. 다른 한 놈이 반사적으로 총구를 돌리려 하자 공중에서 나타난 선우의 군화가 그의 안면을 강타했다. 헬멧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충격에 남자는 비틀거렸다. 선우는 착지와 동시에 그의 소총을 낚아채 분해해버리고 관절기를 이용해 팔을 꺾어버렸다. 크악!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선우는 꺾인 팔을 이용해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복도에서 지원 사격을 하려던 다른 괴한의 시야를 가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건물 맞은편 옥상에 자리 잡고 있던 707 저격수의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다. 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복도의 괴한은 머리가 터져나가며 쓰러졌다. 완벽한 팀플레이였다. 선배님. 선우는 쓰러진 후배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과다출혈로 숨을 거둔 뒤였다. 그의 손에는 총이 굳게 쥐어져 있었고
눈은 마지막까지 소녀를 지키려는 듯 뜨여 있었다. 선우는 말없이 후배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불꽃이 타올랐다. 김진혁 소령과 다른 팀원들도 남은 적들을 모두 소탕했다. 하지만 피해는 막심했다. 구출했던 피해자 대부분이 살해당했고 그들을 지키던 경찰과 후배 대원까지 희생되었다. 오직 선우가 구해낸 마지막 소녀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았다. 사냥꾼이었던 그들은 한순간에 사냥감이 되어 처참한 역습을 당한 것이다. 안전가옥으로 복귀하는 차 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김진혁 소령의 보안 통신 장비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경고는 이것으로 끝이다. 유일한 생존자를 우리에게 넘겨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일에서 손 떼.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너희들의 가족이다. 메시지를 확인한 김진혁 소령의 얼굴이 강철처럼 굳어졌다. 적들은 이제 협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그들은 707 대원들의 신상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김소령은 메시지를 삭제하고 결심을 굳힌 듯 입을 열었다.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전환한다. 놈들이 우리의 가족을 입에 올린 순간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이 나라에서 저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의 선언에 침묵하던 대원들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슬픔과 패배감은 더 큰 분노와 복수심으로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것은 이제 국가도 명예도 아닌 자신들과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을 건 전면전이었다. 슬픔이 말을 시가는 사치였다. 안전가옥의 공기는 더 이상 패배감이나 무력감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것은 끓는 점 직전의 물처럼 고요하지만 폭발적인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동료의 피와 무고한 희생자들의 죽음은 그들의 군인으로서의 맹세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새겼다. 이제 이것은 작전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김진혁 소령은 작전 지도 앞에 서서 생존한 단 한 명의 증인, 겁에 질린 소녀의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그 옆에 그들의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붙여나갔다. 아내, 어린 딸, 늙은 부모님. 적들이 감히 건드리겠다고 협박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였다. 놈들이 우리에게 사냥감을 넘기라고 했다. 김소령의 목소리는 강철을 긁는 소리처럼 낮고 거칠었다. 좋다. 사냥감을 주지.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놈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주인의 모가지를 가져온다.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판을 짜고 놈들을 우리의 지옥으로 끌어들인다. 새로운 작전의 이름은 오퍼레이션 바랄라베렐러. 전사들의 마지막 만찬이자 악인들의 무덤이 될 작전이었다.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팀 고스트 박시현 상사는 적의 첩자가 심어져 있는 경찰 내부망에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를 흘렸다. 유일 생존 증인 극심한 불안 증세로 인천의 비밀 안가로 긴급 이송. 정보에는 이송 경로와 안가의 위치까지 그럴듯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치즈가 놓인 쥐덫이었다. 쥐가 아니라 굶주린 늑대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들이 안가로 지목한 곳은 인천항 근처 수십 년간 버려져 폐허가 된 거대한 폐조선소였다. 녹슨 철골 구조물과 거대한 크레인, 미로처럼 얽힌 건물들은 그림자와 죽음의 공간을 만들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작전 개시 하루 전 폐조선소는 707의 손에 의해 거대한 사륙의 무대로 재탄생했다. 최강민 원사는 그의 별명 불도저답게 조선소 전체를 거대한 부비트랩으로 만들었다.
적들의 예상 진입로에는 원격 조종 폭약을 설치해 퇴로를 차단하고 지형을 바꾸도록 설계했고 내부 통로에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섬광탄과 연막탄을 설치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사냥을 위한 준비였다. 이준영 상사와 저격팀은 가장 높은 크레인과 건물 옥상의 어둠과 하나가 되어 자리 잡았다. 그들의 스코프는 조선소 전체를 굽어보는 사신의 눈이 되었다. 그리고 하선우. 그녀는 그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 김소령은 그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마디만 했다. 내 안의 불꽃으로 저놈들의 어둠을 모두 태워버려라. 그녀는 어둠 속을 흐르는 강물처럼 소리 없이 조선소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오늘 밤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될 터였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박시연의 모니터에 적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걸렸습니다. 차량 8대, 무장 인원 최소 30명 이상. 요양원을 습격했던 청소팀 본대입니다. 지금 폐조선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놈들은 의심 없이 덫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자신들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어서 와라 개자식들아. 크레인 위에서 이준영이 나직이 은조렸다. 적들이 조선소 중앙광장으로 모두 진입한 순간 김진혁 소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만찬을 시작해라. 쾅! 콱콱쾅! 최강민 원사가 첫 번째 스위치를 눌렀다. 조선소의 유일한 입구와 출구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린 철골 구조물로 완벽하게 막혔다. 놈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당황한 적들이 사방을 경계하는 순간 두 번째 선물이 배달되었다. 사방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강력한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그들을 비췄다. 완벽한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의 시야는 순간 마비되었다. 그리고 진짜 사냥이 시작되었다. 핑, 핑, 피웅. 이준영과 저격수들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 중화기를 든 자, 통신병으로 보이는 자들이 순식간에 머리에 구멍이 뚫린 채 쓰러졌다. 지휘 체계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놈들은 공황에 빠져 흩어지기 시작했다. 돌격! 김소령의 외침과 함께 엄폐물 뒤에 숨어있던 대원들이 맹렬한 화망을 구성하며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전투가 아닌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혼란의 와중 하선우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흩어진 잔당들이 아니었다. 이 모든 청소팀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현장 총책임자. 요양원에서 후배의 숨을 끊어놓고 소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던 바로 그놈이었다. 선우는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미로 같은 건물 내부로 그를 몰아갔다. 마침내 낡은 선박 엔진실, 두 사람은 홀로 마주 섰다. 지휘관은 선우의 기척을 느끼고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당황이 아닌 흥미롭다는 듯한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년이었군. 동료의 복수라도 하러 왔나? 닥치고 내 놈을 죽이러 왔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두 개의 그림자가 격돌했다. 지휘관의 움직임은 짐승처럼 빠르고 강력했지만 선우의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하고 칼처럼 날카로웠다. 쇳소리가 난무하고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엔진실을 채웠다. 치열한 격투 끝에 선우는 적의 팔을 꺾어 무력화시키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군용 나이프를 빼앗아 그의 심장을 겨누었다. 내 후배와 그 여자들에게 사죄해라. 봐. 사죄? 약한 것들은 도태되는 게 세상의 이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우는 망설임 없이 칼을 그의 심장에 박아 넣었다. 그녀는 쓰러지는 그의 눈에서 생명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것은 복수이자 희생자들을 위한 진혼곡이었다.
한편 박시현 상사는 적들의 통신을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지휘 신호의 발신지는 강남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마천루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유성그룹의 회장실이었다. 찾았습니다, 소령님. 모든 것의 꼭대기. 유성그룹 회장 이태준입니다. 김진혁 소령은 쓰러진 적들을 뒤로하고 살아남은 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여긴 최 원사에게 맡긴다. 나머지는 나를 따르라. 지금부터 진짜 뱀의 머리를 치러 간다. 유성그룹 회장실. 이태준 회장과 부패한 검사장은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청소팀이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때 회장실의 강화유리가 소리 없이 녹아내리며 검은 유령들이 눈송이처럼 사무실로 스며들었다. 김진혁 소령과 그의 대원들이었다. 누구냐? 검사장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그의 이마에는 차가운 총구가 닿아 있었다. 이태준 회장은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군인이군. 당신들이 그 유령들이었나? 돈이 필요한가? 원하는 만큼 주지. 내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김진혁 소령은 대답 대신 그의 책상 위에 군용 위성 전화기 하나를 던져 놓았다. 전화기에서는 이미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태준 회장이 평소 뇌물로 관리하던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깊고 더 근원적인 힘을 가진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이태준 회장. 당신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는 특수요원들의 가족을 협박하고 군사작전을 방해했으며 불법 무기 밀매 및 대규모 인신매매를 통해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 이는 더 이상 민간 법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카르텔은 국가의 적으로 규정한다. 이태준 회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가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성이 눈앞의 군인들이 가진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힘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몇 주 후 대한민국은 유성그룹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방위 산업 비리와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시작된 수사는 정관계 로비와 대규모 범죄 조직 운영까지 밝혀내며 거대한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냈다. 이태준 회장과 부패 검사장은 의문의 장소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공식 사인은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한 상호 살해로 종결되었다. 블랙 로터스 사건은 그 거대한 게이트의 일부로 묻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그 누구도 그 중심에 707 특임대의 비공식 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일한 생존자였던 소녀는 국가의 보호 아래 새로운 신분과 이름으로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 하선우에게 작은 손편지를 남겼다. 저를 구해주셔서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선우는 부대 내 충원탑 앞에 서 있었다. 새로 새겨진 후배의 이름 위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았다. 곁에 다가온 이준영이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길고 긴 전쟁이 끝났다. 얼마 후 선우에게 다시 휴가증이 나왔다. 그녀는 휴가증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리고는 화려한 강남의 네온 사인이 아닌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의 훈련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을 피하기 위해 빛을 찾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타오르는 강철의 불꽃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조국과 국민 그리고 이름 모를 약자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영원한 전쟁이 여명의 빛이 훈련에 매진하는 그녀의 강인한 실루엣을 길게 비추고 있었다.